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워낙 마음에 오래 남아서 이렇게 꺼내게 됐어요.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이 잘 오지 않을 만큼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서요. 이명수 씨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고 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이 떠지는 사람이었거든요. 2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고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아내 수연 씨는 아직 침대에 있었어요. 그게 늘 그 집의 아침 풍경이었다고 해요. 이명수 씨는 그 아침도 식탁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충전을 안 했는지 배터리가 빨간 줄까지 내려가 있었고 충전 케이블이 꽂힌 채로 거기 있었어요. 메시지 알림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답니다. 잠금도 안 된 화면에 그냥 딱 보이게. 이명수 씨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대요. 남의 폰은 보는 게 아니라는 게 그 사람 방식이었거든요. 25년을 같이 살아도 아내 폰을 함부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와 버렸다고 해요. 알림 미리 보기로 뜬 단 한 줄. 어젯밤에 네가 보고 싶었어. 발신자 이름은 저장이 되어 있었대요. 남편 회사 동기 이름으로. 이명수 씨는 그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다고 해요. 소리도 없이. 아주 천천히.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한 줄을 본 이후로 이명수 씨의 머릿속에서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그것도 천천히 선명하게. 1999년 봄에 결혼했어요. 수연 씨는 그때 30살이었고 이명수 씨는 33이었죠.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을 사귀고 결혼한 그 시절엔 꽤 평범한 방식이었어요. 이명수 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만 다녔어요. 인천의 중소 제조업체 회계팀이었는데 입사할 때 평사원이었다가 25년이 흐르는 동안 팀장이 됐죠. 남들 보기엔 크게 출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닌 그런 자리였어요. 그 세월 동안 이명수 씨는 거의 쉬질 않았다고 해요. 주말에도 집안일을 도왔고 딸 수아가 어릴 때는 밤마다 영어 단어를 같이 외웠고 명절엔 처가 일도 빠지지 않고 챙겼어요. 처형 이삿짐도 도왔고 처남 사업이 어려울 때는 조금이나마 보태기도 했대요. 수연 씨는 그런 남편을 두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남편은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해. 이 말을 이명수 씨도 어딘가에서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라 하지 않았겠죠.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섭섭한 것도 속으로 사귀고 억울한 것도 혼자 정리하고 그래도 다음날 아침엔 또 조용히 일어나는 2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세월이 그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한 줄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명수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해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아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박수연 씨라는 사람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분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면 정말 반듯한 아내였거든요. 동네 모임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시어머니 제삿날이면 빠지지 않고 음식을 했고 딸 수아의 학교 행사엔 늘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몇 년째 총무를 맡았고 이웃들 사이에서 이 팀장 댁 부인이라고 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던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달랐다고 해요. 이명수 씨가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못 챙기면 며칠씩 눈치를 줬고 딸 수아 앞에서도 아버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내 아빠는 그냥 월급이나 타는 사람이야. 그 회사에서 저 나이 먹도록 팀장이면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 그런 말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아 씨도 그 말들을 들으며 컸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버릇이 생겼겠죠. 이명수 씨는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유지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연 씨에게는 그 착실함이 오히려 만만함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화내지 않는 사람, 뒤집지 않는 사람, 그냥 다 받아주는 사람. 그 안에 얼마나 오래된 쓸쓸함이 쌓여 있었는지는 아마 수연 씨가 제일 몰랐을 거예요. 최진혁 씨는 이명수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기였어요. 같은 해에 입사해서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얼굴을 마주하며 지낸 사이였죠. 회사 동기 중에서 그나마 자주 밥을 같이 먹고 가끔 술도 한 잔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이명수 씨가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진혁 씨는 말을 잘하는 편이었다고 해요. 분위기를 잘 맞추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타입이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상사한테도 잘 보이고 후배들한테도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명수 씨는 그런 면에서 정반대였으니까 오히려 진혁 씨가 곁에 있으면 편했던 거 아닐까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명절이면 서로 선물도 챙겼고 자녀 이야기도 나눴고 아내들끼리도 아는 사이였어요. 그 진혁 씨가 수연 씨와 10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명수 씨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진혁 씨가 먼저 퇴근을 했대요. 그 패턴이 1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걸 나중에 이명수 씨가 수첩에 하나씩 되짚으며 알게 됐다고 해요.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믿었던 사람이 밟고 있던 거니까요. 그것도 10년 동안 웃으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명수 씨가 그 수첩에 진혁 씨 이름을 적던 날 손이 조금 떨렸다고 해요.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는 그 사람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이야기를 전해준 분 말로는 이명수 씨가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만 알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어느 순간부터 수연 씨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대요.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화장실 갈 때는 꼭 들고 갔고요. 이명수 씨가 가까이 오면 화면을 먼저 끄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걸 그 사람은 느꼈지만 모른 척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작은 것들이 많았대요. 저녁 약속이 부쩍 늘었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어느 순간 주 2회씩 되더라고요. 친구 모임이라고 했지만 물어보면 항상 조금씩 달라지는 친구 이름들. 동창이라기도 하고 직장 선배라기도 하고 부녀의 분들이라기도 하고. 이명수 씨는 그때마다 그냥 넘겼다고 해요. 그래, 잘 놀다 와.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뉴스를 보다 잠들었겠죠. 한 번은 수연 씨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다고 해요. 서울 쪽 레스토랑이었는데 2인 식사 금액이었고 날짜는 수연 씨가 친구 모임 있다고 한 날이었어요. 이명수 씨는 그 영수증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넣어뒀대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건 방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확인하면 정말이 되니까. 모른 척하면 아직 아닌 것 같으니까. 25년을 같이 산 사람이라는 게 때로는 진실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거든요. 그날 아침 식탁에서 그 메시지를 본 이명수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면 그 폰을 집어들어 방문을 열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요. 그냥 커피를 다 마셨대요. 식어버린 커피를 끝까지. 그리고 가방을 챙겨서 나갔어요. 회사에. 이명수 씨가 그날 회사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 사람을 아는 동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평소랑 똑같았을 테니까요. 회의에도 들어가고 보고서도 검토하고 점심도 먹었겠죠. 그런데 속에서는 그 메시지 한 줄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어젯밤에 네가 보고 싶었어.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말인지. 어제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이 오갔을 거라는 걸 이명수 씨는 알았을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수연 씨는 주방에서 저녁을 하고 있었대요.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요. 왔어요? 응. 그게 전부였어요. 이명수 씨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수연 씨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어요. 설거지도 같이 했어요. 그날 밤 수연 씨가 먼저 잠든 뒤에 이명수 씨는 거실로 나왔다고 해요.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대요.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이명수 씨가 달라졌다고 해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천천히. 이명수 씨가 그 이후에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도 그 부분은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어요. 이명수 씨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그 결심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배신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아마도 따지는 거잖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그 사람 앞에 증거를 들이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명수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어딘가에서 직감했던 것 같아요. 소리를 질러봐야 상대방은 오리발을 내밀 테고 눈물을 보여봐야 동정을 받을 뿐이고 감정이 앞서면 자기가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걸. 이명수 씨는 그 대신 조용히 생각했대요. 나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준비다. 그 사람이 그 생각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몰라요. 책에서 읽었는지 그냥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지. 하지만 그 생각 하나가 이후의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이명수 씨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수첩을 꺼냈어요. 작은 까만 수첩이었대요. 거기에 날짜를 적고 그날 수연 씨의 행동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주 건조하게. 감정 없이. 사실만.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이명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지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기록을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수연 씨가 외출하는 날과 시간, 돌아오는 시각,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는 횟수, 저녁 약속의 빈도. 이런 것들을 아무 감정 없이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전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명수 씨가 가장 먼저 한 건 자신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게 아니라 아내와 진혁 씨의 연락 패턴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야근을 했던 날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시간에 수연 씨가 어디 있었는지를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퍼즐처럼.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대요. 이명수 씨가 늦게 들어온 날 수연 씨는 항상 먼저 씻은 채로 있었어요. 외출복을 이미 갈아입고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이미 자고 있거나. 그게 이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이명수 씨는 한 번은 차 트렁크를 열어봤대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열어봤는데 접이식 돗자리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야외 나들이용으로 쓰는 거. 그게 평소엔 베란다 창고에 있어야 했는데 그때 이명수 씨는 수첩에 그 날짜와 함께 단 한 글자만 적었대요. 확인. 그 글자를 적는 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요. 수첩 기록이 2페이지쯤 넘어갈 무렵 이명수 씨에게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딸 수아 씨도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에요. 수아 씨는 그때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주말에 내려오는 편이었는데 어느 주말에 이명수 씨가 잠깐 수아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수아와 수연 씨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열려있던 창이었고 이명수 씨는 단 몇 줄만 봤어요. 수연 씨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가 먼저 말하면 다 무너져. 수아 씨의 답장은 이랬어요. 알아. 근데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네가 그런 말 할 처지야. 그냥 모른 척해. 이명수 씨가 그 문장들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배신이 한 겹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제는 딸에게도 숨겨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수아 씨가 거실에 있을 때 이명수 씨는 평소처럼 뉴스를 봤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아 씨는 아버지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명수 씨는 그날 수첩에 이렇게 적었대요. 수아도 알고 있다. 아이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괴로웠을 것이다. 자식에 대한 원망보다 그 아이가 그 무게를 얼마나 힘들게 들고 있었을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명수 씨라는 사람이에요. 딸뿐이 아니었어요.
이명수 씨가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수연 씨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명수 씨의 친동생도요. 이 대목을 들었을 때 저도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처형은 몇 년 전에 수연 씨에게 직접 들었다고 해요. 수연 씨가 술을 마시다가 털어놓은 거였대요. 처형은 말렸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수연 씨가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처형도 결국엔 묵인하는 쪽이 된 거죠. 내 동생 일이니까 내가 어쩌겠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리했겠죠. 이명수 씨의 친동생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날 우연히 수연 씨와 진혁 씨가 함께 있는 걸 봤대요. 둘이 카페에 있는 걸 멀리서.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형한테 말을 못했다고 해요. 형이 알면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은 이유가 다들 조금씩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이명수 씨 혼자만 몰랐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비밀의 벽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명수 씨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전해준 분도 몰랐대요. 다만 그분이 전하기로는 이명수 씨가 그 이후로 한동안 말수가 더 줄었다고 해요. 말이 줄어드는 사람은 대신 생각이 깊어지는 법이에요. 이명수 씨가 모든 걸 알게 된 뒤에도 집에서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에 커피를 내렸고 출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식탁에 앉았어요. 수연 씨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매일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어제 어디 있었는지 알면서 그래도 숟가락을 들어야 하는 그 시간. 이명수 씨는 그 기간을 혼자였던 시간이라고 나중에 표현했다고 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혼자였던 게 아니에요. 딸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직장 동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진짜 혼자라는 거잖아요. 이명수 씨는 그 시간 동안 딱 한 명에게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오랜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람으로 지방에 살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 오랫동안 연락을 이어온 친구였대요. 그 친구에게 전화로 짧게 말했다고 해요. 나 이혼할 것 같다. 그게 다였어요. 친구는 한참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네가 결정하면 내가 있어. 그 말 하나가 그때 이명수 씨에게 얼마나 큰 말이었을지.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버티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이명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고 해요. 아니, 어쩌면 더 꼼꼼하게 일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에 집중할 때 감정이 잠시 잦아드는 법이니까요. 그 시기에 이명수 씨는 유난히 업무 정리를 깔끔하게 해뒀대요. 회계 자료들, 계약서들, 연도별 정산 파일들. 평소에도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더 세밀하게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게 무의식 중에 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자기 자리부터 다져놓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명수 씨는 그 시기에 회사 내에서 진혁 씨를 꽤 자주 만났을 거예요. 같은 회사 동기니까요. 복도에서도 마주치고 식당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밥을 먹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명수 씨는 평소처럼 대했다고 해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넌? 그냥 그렇게. 이 부분을 전해 들었을 때 제일 무서웠어요. 화를 안 낸 게 아니라 화를 안 내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명수 씨가 조용히 쌓아온 준비였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상대방이 경계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 그 침착함이 결국 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꿨어요. 이명수 씨가 모든 걸 알고 나서 약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진혁 씨가 먼저 점심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명수 씨는 잠깐 멈췄겠죠. 그 연락을 받고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상상이 가요. 하지만 이명수 씨는 응했어요. 그래, 가자. 둘이 회사 근처 식당에 나란히 앉아서 순두부찌개를 먹었대요. 진혁 씨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회사 인사 얘기도 했고 자기 아들 취업 걱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이명수 씨는 듣고 맞장구를 치고 밥을 먹었어요. 속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자기 아내와 10년을 만나온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이명수 씨가 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진혁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명수 씨가 식탁 위에 물잔을 바라보면서 아주 길게 숨을 들이쉬었대요. 그게 그 사람이 자신을 다스린 방식이에요. 화를 삼키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 그 멈춤이 진짜 힘이었어요. 진혁 씨는 그날 이명수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명수 씨가 원하던 그대로였어요. 수첩 기록이 한 달을 넘어서자 이명수 씨의 기록은 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해요. 날짜, 시간, 장소, 수연 씨가 한 말, 외출 경로. 이런 것들을 이명수 씨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날그날 적어뒀어요. 한 번은 수연 씨가 저녁에 오늘 언니 만나고 늦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명수 씨는 나중에 그 언니와 우연히 전화를 할 일이 생겼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요즘 수연이 자주 만나시나요? 그 언니는 잠깐 어색한 침묵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만났는데요. 이명수 씨는 그 통화를 마치고 수첩에 날짜와 함께 짧게 적었대요. 거짓말 확인. 그 이상의 말은 없었다고 해요. 또 어떤 날은 수연 씨가 차를 몰고 나갔는데 이명수 씨가 주차 어플로 결제 내역을 확인했어요. 예전에 같이 등록해둔 어플이라 두 사람 차가 다 연동이 돼 있었거든요. 수연 씨의 차가 주차한 위치가 나왔어요. 수연 씨가 말한 장소와 달랐어요. 이명수 씨는 그것도 기록했어요. 이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의 거짓말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니까요. 하지만 이명수 씨는 감정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이 한 가지를 떠올렸다고 해요. 나는 지금 내 삶을 되찾는 중이다. 그 문장이 그 사람을 버티게 했어요. 기록이 2달쯤 쌓였을 때 이명수 씨는 처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인터넷으로 오래 찾아보고 후기도 꼼꼼히 읽고 상담 예약을 넣었대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첫 상담날 이명수 씨는 수첩과 함께 자신이 정리해온 메모를 가져갔어요. 변호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반 분들은 이렇게 정리 안 해오시는데요. 이명수 씨는 그냥 원래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라고만 했대요.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나서 몇 가지를 설명했어요. 불륜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증거의 질과 양이 중요하다는 것. 직접적인 증거, 즉 메시지나 사진, 장소 확인 등이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은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이명수 씨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결심한 것 같았대요.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변호사가 몇 가지를 말해줬고 이명수 씨는 그걸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그 상담 자리에서 이명수 씨가 가장 오래 앉아 있었던 대목은 한 가지였다고 해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명수 씨가 눈을 한 번 감았다 떴다고 해요. 분노가 아니라 어쩌면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출구를 찾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변호사 상담 이후 이명수 씨가 다음으로 한 일은 재산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건 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명수 씨 부부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그리고 수연 씨 명의의 적금 몇 개였어요. 아파트는 이명수 씨가 직장 생활 내내 모은 돈으로 샀고 대출을 갚는 것도 월급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수연 씨가 몇 년 전부터 이명수 씨 모르게 생활비 일부를 따로 떼어두고 있었다는 걸 통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알게 됐대요. 이명수 씨는 회계 전문가잖아요. 숫자를 보는 눈이 예리한 사람이에요.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패턴, 생활비 지출 패턴. 이걸 몇 년치 되짚어보다 보니까 수연 씨가 매달 일정 금액을 어딘가로 조용히 빼돌렸다는 흔적이 보였대요. 어디로 갔는지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몇 가지를 더 추적해보니까 수연 씨 앞으로 된 예금 계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명수 씨가 알지 못하는 계좌였어요. 거기 꽤 오랫동안 쌓인 금액이 있었대요.
이명수 씨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재산 은닉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개시 전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명수 씨의 수첩은 이제 숫자들로도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감정 기록이 아니라 증거 기록으로. 이명수 씨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2달 반쯤 됐을 무렵이에요. 수연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다고 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이명수 씨가 전보다 더 조용해졌다는 것. 예전에는 퇴근 후에 간간히 말도 걸고 TV 보면서 한마디씩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수연 씨가 먼저 말을 걸었을 때 이명수 씨가 짧게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고요. 어느 날 수연 씨가 이명수 씨에게 물었대요. 요즘 피곤해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이명수 씨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일이 좀 많아서. 그게 전부였어요. 수연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 얼굴을 좀 오래 봤다고 해요.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리고 며칠 뒤에 수연 씨가 진혁 씨에게 연락을 갑자기 줄였다고 해요. 이건 이명수 씨가 나중에 파악한 내용인데 두 사람의 연락 빈도가 그 시기에 확 줄었던 거래요. 눈치를 챈 거예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명수 씨는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돼 있었어요. 늦었어요. 수연 씨가 느끼기 시작한 건. 그리고 이명수 씨는 그 사실도 수첩에 적었어요. 상대방이 경계하기 시작함. 속도 조절 필요. 그 건조한 문장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명수 씨가 이 과정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진혁 씨 아내 오인숙 씨와의 연결이었어요. 오인숙 씨는 이명수 씨 부부와도 가끔 만나는 사이였어요. 회사 동기 부부끼리 식사 자리가 간간히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자리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이명수 씨가 오인숙 씨에게 연락을 한 건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혹시 그쪽도 모르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명수 씨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분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인숙 씨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대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이 이명수 씨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을 거예요. 오인숙 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곳으로. 마주 앉아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오인숙 씨도 몇 년 전부터 낌새를 느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고 경제적으로도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다고요. 그날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도 자세히는 몰랐대요. 다만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꽤 오래 앉아 있었고 헤어질 때 오인숙 씨가 눈이 좀 빨개져 있었다고 했어요. 오인숙 씨와 이명수 씨는 그날 이후 조금씩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기보다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 방식으로요. 아주 조심스럽게. 오인숙 씨가 가진 정보가 있었고 이명수 씨가 수집해온 기록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치면 진혁 씨와 수연 씨의 관계가 훨씬 더 명확하게 그려졌어요. 오인숙 씨는 한 번은 진혁 씨의 차 안에서 수연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오인숙 씨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대요.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이명수 씨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오인숙 씨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변호사는 오인숙 씨도 동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대요. 두 소송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면 서로의 증거가 상호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오인숙 씨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명수 씨와 오인숙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자기 배우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수연 씨와 진혁 씨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이 조용한 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뭔가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뭉클하더라고요. 배신당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되거든요.
처음 수첩을 꺼낸 날로부터 꼭 6달이 지났을 때 이명수 씨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수첩 한 권이 아니었어요. 정리된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수연 씨의 행동 기록, 통화 패턴, 거짓말로 확인된 외출 내역, 주차 어플 내역, 재산 관련 통장 정보. 그리고 오인숙 씨 측에서 확보한 물건과 진술까지. 변호사가 그 파일을 다 보고 나서 한마디를 했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명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해요. 6달이었어요. 매일 아침 수연 씨 옆에서 일어나고 같이 밥을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면서 조용히 이 파일을 채워온 6달. 그 시간 동안 이명수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6달이 이명수 씨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줬는지도 느껴져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휘둘리지 않는 것. 자기 삶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이명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고 해요. 그게 오랜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제대로 본 날이었다고.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증거가 완성된 이후 이명수 씨와 변호사는 본격적인 소송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소송에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이명수 씨가 원하는 건 3가지였어요. 하나, 이혼. 둘, 위자료 청구. 셋, 재산 분할에서 정당한 목. 변호사는 이 3가지가 모두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위자료는 법원에서 정해지는 범위가 있고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이명수 씨는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요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최대한 받아내고 싶다거나 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정당하게 받아야 할 걸 받고 그 이후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조용해졌다고 해요. 이명수 씨는 소장 준비에도 직접 참여했어요. 날짜 확인, 사실관계 정리, 증거 목록 작성. 회계 일을 오래 해온 사람답게 꼼꼼하게 검토했대요. 준비가 다 끝난 날 밤 이명수 씨는 오래전에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봤다고 해요. 수아가 어렸을 때 셋이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대요. 그 사진을 넣는 손이 조금 오래 멈춰 있었다고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왔어요. 이명수 씨가 이혼 소장 접수를 마친 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 수연 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수연 씨는 처음엔 그게 무슨 서류인지 몰랐을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다가 멈췄겠죠. 이명수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대요. 아주 조용하게. 수연 씨가 서류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게 이혼 서류예요? 이명수 씨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왜요? 갑자기 왜요? 이명수 씨는 TV를 보면서 짧게 말했다고 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수연 씨에게 얼마나 무겁게 들렸을지.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 말 안에 6달의 기록이 있고 25년의 침묵이 있고 혼자 보낸 수많은 밤이 있는 거잖아요. 수연 씨는 그날 밤 안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명수 씨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불을 껐어요. 그 집의 마지막 밤들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서류를 받은 다음 날 수연 씨가 폭발했어요. 이명수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연 씨가 주방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대요.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명수 씨는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수연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어요.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명수 씨가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이었는지, 자기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는 것. 이명수 씨는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끝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법정에서 해요.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돼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이명수 씨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야 했을까요? 감정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온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수연 씨는 그날 이후 진혁 씨에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혁 씨도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에게서 변호사 선임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두 사람의 세계가 같은 날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송이 시작된 후 첫 주말에 수아 씨가 내려왔어요. 아마 수연 씨한테 연락을 받은 것 같았대요. 수아 씨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다고 해요. 이명수 씨는 수아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밥 먹었어? 네. 그래, 들어와. 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수연 씨는 안방에 있었고요.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수아 씨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많이 울어. 이명수 씨는 잠깐 수아를 바라봤대요. 알아. 아빠는 안 울어? 그 물음에 이명수 씨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울었어. 혼자 있을 때. 수아 씨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이명수 씨는 딸을 안아줬어요. 한동안 그렇게 있었대요. 그 자리에서 이명수 씨는 딸에게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숨겨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아야, 내가 힘들었겠다. 그런 걸 알면서 혼자 있어야 했으니까. 딸이 더 크게 울었어요. 그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오인숙 씨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건 이명수 씨보다 조금 늦었어요. 하지만 시작되고 나서의 속도는 빨랐어요. 오인숙 씨가 확보한 증거들이 꽤 직접적인 것들이었거든요. 진혁 씨는 처음엔 부인을 했대요. 오해라고, 그냥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지만 오인숙 씨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주장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진혁 씨가 회사에서도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회사 내에 소문이 퍼졌어요. 원래 그런 이야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진혁 씨가 그동안 회사에서 쌓아온 이미지, 사람 좋고 분위기 맞추고 누구에게나 잘 보이던 그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한 가지 균열이 생기면 전체가 다시 보이거든요. 진혁 씨 주변에서 슬그머니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겼고 예전엔 가까웠던 후배들도 달라졌대요. 이명수 씨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했을 거예요. 같은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명수 씨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고소하다거나 당연하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을 했어요. 그게 오히려 진혁 씨를 더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장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몇 달에 걸쳐 조정 기일과 변론이 진행됐고 수연 씨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섰어요. 수연 씨 쪽 논리는 이명수 씨도 부부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였어요. 대화가 없었다, 정서적 교감이 없었다, 그런 주장이었대요. 법적으로는 그게 불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였겠죠. 이명수 씨는 법정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했고 증거를 제시했고 자신이 준비한 기록들이 차례로 제출됐어요. 변호사 말로는 이명수 씨가 증인석에 앉아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판사가 몇 가지를 물어봤을 때 이명수 씨는 짧고 명확하게 답했어요. 6개월간 기록했습니다. 아내의 행동 변화를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연 씨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을 과소평가해 왔는지를 그제야 실감했을 수도 있겠죠. 결과는 이명수 씨에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에서요. 판결이 나고 난 후 수연 씨가 잃은 건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고 위자료도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됐어요. 숨겨둔 계좌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그 부분도 정산에 포함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잃은 건 따로 있었어요. 딸 수아였어요. 수아 씨는 소송 과정에서 엄마가 아빠한테 해온 말들,
그리고 자신도 그 비밀을 숨겨왔다는 것에 대해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해요. 이명수 씨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수아 씨의 마음속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달라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수연 씨가 동네에서 누리던 평판도 달라졌어요. 소문이 퍼지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부녀의 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오래 알던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겠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에게 그 체면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 사람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이명수 씨는 그 이후로 수연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혼이 정리된 뒤 이명수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는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처리됐고 이명수 씨는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대요. 오래 살던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원룸은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주방 창문 하나. 이명수 씨가 이사하던 날 짐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책 몇 권, 옷가지, 그리고 그 까만 수첩. 수첩은 이사한 날 밤에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다고 해요. 다 읽고 나서 서랍 맨 아래 칸에 넣었대요. 버리지 않은 건 그게 자신이 버텨온 시간의 기록이기 때문이었겠죠. 그 이후로 이명수 씨의 아침은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전히 커피를 내렸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마시는 그 커피가 무겁지 않았다고 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조심스럽게 소리를 낮출 필요도 없고 그냥 창가에 앉아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명수 씨는 그게 생각보다 많이 좋았다고 했대요. 작은 자유였지만 진짜 자유였어요. 이명수 씨가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오인숙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잘 지내시죠? 저도 정리됐어요. 이명수 씨는 잠깐 그 문자를 바라봤겠죠. 그리고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잘 됐네요. 수고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그 이후로 자주 연락하지 않았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생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지만 그 역할이 끝났으니까요. 이명수 씨가 그 문자를 받고 잠깐 창밖을 봤다고 해요. 바깥은 흐린 날이었는데 그래도 오래 바라봤대요. 뭔가를 생각한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본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어떤 순간에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엇인지. 이명수 씨도 아마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긴 일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홀가분함이 먼저가 아니라 이상한 고요함이거든요. 그 고요함 속에서 이명수 씨는 천천히 자기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명수 씨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이야기에서 화려한 반전은 없어요. 숨겨진 재력도 없고 극적인 복수도 없어요. 법정에서 통쾌하게 뒤집어지는 장면도 없고요. 그냥 한 사람이 배신을 알고 무너지지 않기로 했고 조용히 준비했고 자기 자리를 찾아간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깊이 남더라고요. 이명수 씨가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을 생각해봐요.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 기록하는 힘,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그리고 자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가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 그날 이후 달라진 건 이명수 씨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도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 오래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침묵은 무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긴 준비이기도 하거든요. 이명수 씨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몰라요. 아마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침이 조용하고 평화롭기를.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서 필요한 분께 작은 위로나 힘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좋아요 버튼 누르기 힘들지 않으시죠? 손가락 하나면 되니까요. 구독은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겠다는 약속이에요. 부담 없이 괜찮으시면요.